네, 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사막고래입니다. 보십니다. 산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문묘 18년 네. 빠밤빰빠밤 빰빰 문묘 18년 중에 제일 처음 설총. 설총이 이제 가장 이제 스타트 첫 번째죠. 네. 첫 번째. 설총이 이제 가장 첫 번째고 과연 설총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배양된 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타이밍 한번 가지면 좋겠다. 혹시 내가 설씨다. 그러면 나 문묘 집안의 후손이구나. 굉장한 자부심 느껴도 된다. 설씨가 한 그거밖에 없나? 모르겠어요. 설기현? 설이나 설민석? 설민석.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설총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총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유명한 원효대사예요. 해골물. 그렇죠. 원효대사는 설씨라는 거죠. 당연한 원래 겁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원효대사 이름이 설 있었는데 까먹었네. 아버지가 하여튼 설씨야. 설씨. 네, 설씨다. 설씨라 가지고 이제 설총이 이제 설총인 거지. 이건 설총은 성이 설씨, 이름 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자라고 하면 20살쯤 됐을 때 받는 이름이 있어. 네. 그때 받는 자 이름을 이제 총지라 그래서 설총지. 자는 자가 총지니까. 그럼 김첨지 이런 게 다른 느낌인가? 다른 건가요? 그 김첨지하고는 다른 거지. 이름이 총지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름을 태어날 때 받는 이름을 받으면 자를 지을 때 20살이 되면 이제 자라는 걸 지어준단 말이지. 그러면 원래 받는 이름하고 좀 연관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총지라고 한 거지. 우리가 지혜롭다 할 때 지자를 넣어서 설총지, 이제 설총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호가 빙월당이라 그래요. 빙월당. 별명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점이지. 뭐라고? 아버지가 스님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대사인데. 아들은 유교의 최고 대빵. 그렇죠. 문묘 18년에 그것도 제일 처음 스타트를 끄는 배양돼 사람이 설총이 된 거란 말이야. 네. 그렇죠. 희한하네. 희한한 거지. 그래서 고려 현종 때 이제 설총이 문묘에 배양돼요. 근데 배양의 시작은 최치원이 먼저야. 근데 최치원은 설총보다 후대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그런데 문묘 18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설총이 제일 이른 사람이고 문묘에 배양된 순서로는 두 번째로 배양된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제일 윗때부터 시작한다. 네. 근데 배양된 것도 비슷해. 둘 다 고려 현종 때 배양됐으니까. 어쨌든 설총이 딱 문묘에 배양이 되는 거죠. 배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설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부분을 우리 조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설총하면 혹시 내가 이 정도는 들어봤다 있습니까? 저는 오늘 물어보려고 전혀 안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이 설총이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난 그래도 이 정도는 안다. 전혀 몰라요. 들어는 봤다. 전혀 몰랐다. 경산 사람. 경산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건 나도 알겠다. 그럼요. 제가 또 이제 경산 사람 아닙니까? 삼성현의 고장. 맞아요. 설총. 경상북도 경산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났죠. 이제 삼성현이라 그래가지고 설총. 그럼요. 그리고 원효대사. 그리고 일현. 일현 스님. 네,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성인이라 그러고 저 우리나라에 또 지금 거의 갓 한 분 계시죠. 그 출신 갓. 갓이요? 네. 고토. 네. 무릎이라고. 이거 철권의 신. 맞지. 네. 맞습니다. 네, 철권의 신 무릎이 바로 경산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갓이 배양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동네죠 거기도. 땅이 좋네. 엄청난 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쩌다가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스승 원효라고 했잖아요. 대사. 원효가 뭐냐면 효가 새벽 효자거든요. 새벽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의 불교에 있어서 최고로 반짝반짝하는 그 시작을 원효가 새벽에 시작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다 고려쯤 오면 그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사람이 나와. 보조국사 진울. 이분도 국사죠. 보조 두루
두루 쬐다. 아, 그러면 국사의 보조가 아니라 보조라는 스님이죠. 보조국사 진울. 근데 이 보조가 두루 비친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건 언제야? 우리가 해가 두루 비칠 때가 언제야? 해 뜰 때. 중간쯤. 알지? 그렇지. 정오. 중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완전 두루 다 비치잖아. 음. 그래서 불교의 빛이 두루 다 비치는 시기가 온 거야. 해가 떠서 원효 새벽에서 시작해서 보조 쫙 비치는 거지. 그러다가 석양이 진다. 그지? 그게 서산대사. 아 서산.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잖아. 조선 시대 서산, 신라, 고려, 조선. 아 시기별로. 그러다가 해가 졌어. 텅 비었다. 경허 스님이 우리나라 근대 최고 대선사로 근대. 경허라는 스님도 나오죠. 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님들을 보면 해가 떠서 지는 것 같은 이름들이 희한하게 나열돼. 그렇게 순서대로 가는구나. 오 희한하지. 네.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종호가 갔다가 해가 지는 서산으로 가서 경허까지 간 거야. 텅 비어버리는 거지. 이게 놀라운 좀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재밌는 부분이네요. 예. 희한하네요, 진짜. 예. 그런데 그 불교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시작점을 알리는 원효, 원 우리가 원래 할 때 네. 원새벽, 음. 원새벽이라는 원효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 충격이네. 스님의 아들. 스님의 아들. 네. 그 스님이 원효라는 스님이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삼국이 통일하려고 하는 때야. 통일하기 바로 직전인가? 바로 직전. 통일해. 그 문무왕 때. 김유신하고 문무왕. 네. 요때 김유신 막 있을 때, 문무왕 막 있을 때, 요때 원효라는 스님이 활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원효가 했던 가장 대단한 일이 뭐였냐면 민중불교를 구현한 거야. 민중불교? 왜냐하면 그때까지 불교라는 거는 왕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핍박받을 거 아니야. 예. 네. 핍박받으니까 왕실의 구원적 개념, 왕실의 어떤 정체성을 잡아주는 개념으로 불교가 도입이 된단 말이지. 그 왕실의 보호를 받아야 이 불교가 하나의 문화로 그 지역에 전파될 거 아니야.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실로 들어온단 말이지, 불교가. 네. 그런 다음에 왕이 곧 미륵이다. 막 이런 미륵 사상도 생길 거 아니야. 내가 미륵이요. 내가 미륵이니라. 궁예. 내가 미륵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민중들은 다 불교를 알아. 그런데 불교에서 미륵이 다음 세대에 올 부처님이래. 근데 왕이 자기가 미륵이래. 그러면 왕에 대한 왕권이 신권화되잖아. 네. 믿음이 공고해지죠. 네. 그리고 불교에서 윤회 사상으로 해서 네가 지금 좋은 어떤 귀족이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좋았어, 나빴어? 나빴어. 잘했어. 근데 넌 백성이고 노비야. 그럼 넌 전생에 좋았을까, 나빴을까? 죄를 나빴어. 지었어. 죄를 지고. 그러면 너는 여기서 옛날에 잘해서 왕이 된 내 말에 잘 따라줘야 네가 다음 세상에 좋을 거야, 나쁠 거야? 좋을 거야. 좋다. 그러면 이 왕권 유지하는 게 좋겠어, 싫겠어? 좋겠어.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도입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교를 귀족들을 위한, 정치를 위한 불교가 아니라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야, 나무아미타불하면 다 너가 극락 갈 수 있어. 너도 갈 수 있어. 너도 갈 수 있어. 너도 부처 될 수 있어, 없어? 야, 왕이 미륵이 아니야.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거 너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불교 경전을 읽어야 불교가 뭔지 알지. 네. 근데 백성들이 뭐 글을 알아? 모르죠. 모르지. 글을 모르니까 원효가 선택한 방법, 대중불교를 퍼뜨리자. 그래서 해골물 딱 마시고 깨달음. 일체유심조. 내가 분명히 해골물을 마셨는데 그렇게 꿀마시던 물이 물 땐 달다 느꼈는데. 모르고 먹을 때는 그렇게 내 목마름에 갈증을 식혀줬던 그 물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골이라는 걸 본 순간 구역질이 나더라. 왜 구역질이 갑자기 났지? 이거 마음먹기 달린 거구나. 일체 모든 것은 유심, 오로지 마음에 달렸구나. 일체 유심조.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여기 옛날에 그 형님들 일심. 날일자. 일체 유심조. 하나 일자. 날일자. 그렇게 해서 뭐 무예박이라고 막 그렇고도 하는데 막 표주박 하나 들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막 거지처럼 돌아다닌 거야, 스님이. 원효 대사가.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전파를 한 거지. 근데 이 원효 대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중국, 일본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원효 대사가 쓴 불교 경전의 책을 그때 당시에도 다 봤다는 거야. 외국에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외국에서도 원효를 그렇게 존경했다는 거지. 그 정도로 대단한 스님인데 이 스님이 한날은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야. 조롱박 춤추면서. 노래를 막 부르고 다니는 이거 뭐 소문 내는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 예. 야, 자루가 빠진 도끼가 있으면 그 도끼를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을 만들 나무를 찍어낼 텐데. 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닌 거야.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야, 이거 내가 이 방송에서 해도 될 말인지는 잘 모르겠네. 뭐 씨 없는 수박 그런 건가? 씨가 있는 수박인데. 우리가 도끼나 망치 같은 거 옛날 뭐 시골에 보시면 그런 거 쓸 때 보면 여기 이렇게 도끼가 있고 도끼 손잡이 나무 자루를 이렇게 꽂아서 이걸 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도끼에 그 자루가 빠졌다 그러면 여기 구멍이 tung 비어 있는 도끼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만 있고 이 날에 자루 끼우는 구멍만 딱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여성성을 상징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나의 자루를 끼워서 그걸로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쓸 나무를 찍어내겠다. 그거를 원효 대사가 그럼 하늘을 떠받칠 기둥이라는 건 대단한 기둥을 내가 나무를 베어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루 빠진 도끼, 정말 그 도끼는 뭐야? 하늘을 떠받칠 기둥의 나무를 찍어낸 도끼가 얼마나 귀한 도끼겠어. 그렇죠. 귀한 여자를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여자와 합체를 해서 합체? 거기서 나온 자식이 바로 하늘을 떠받칠 기둥이 되는. 그 소리를 하고 다녔다고요? 네. 노래로? 왜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번님처럼 못 알아들은 거야. 일반인들은 이 비유적인 거잖아. 근데 그걸 단박에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지. 누구예요? 왕. 왕. 그래서 왕이 요것 봐라. 요속공주 불러라. 우리 요속공주 얼마 전에 과부되거든. 과부가 남편이 됐구나. 죽었단 말이야. 얼마 전에. 너 내가 멋진 남자 하나 소개시켜줄게. 도끼가 되어라. 자루 빠진 도끼. 자루가 빠졌다 했잖아. 기존에 있던 남자가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 아니야. 그 얘기구나. 그래, 과부가 된 거잖아. 그래가지고 쉐리마 멋진 남자 소개해줄게. 어. 근데 스님이야. 막 그러면서. 아니 스님인 건 잘 몰라.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딱 이제 그 요속궁이라고 했다고. 그 요속궁이 어디였냐면 지금 추정키로. 혹시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경주 향교 네. 최부잣집 있죠. 네. 그 경주 향교와 최부잣집 거기가 요속궁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 자리가. 지금 거의 전반적으로 그 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옛날에 이제 요속궁인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요속궁에 이제 요속공주가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근처에 원효대사가 이렇게 쫙 이제 군사들을 보냈어요. 원효대사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고. 딱 오는데 지금 가시면 막 야경이 너무나도 멋진 그 월정교라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 뭐 그게 제대로 복원된 건지는 잘 알 수가 없으나 그 월정교의 바로 밑에 보면 그 돌다리. 그게 문천이라는 내가요. 내가 문천. 강 이름이 문천이. 네, 문천 모래. 거기가 옛날부터 신라가 발에 금이 차인다고. 사금? 그 문천 사금. 그래서 그 모래 내가라고 거기가. 그래서 모래내라고 부르다가 몰래 하니까 이제 문천 모기 문자. 모기. 그러니까 모기 뭐 이런 식으로 문천이라고 이름 한자를 이제 이상하게 지은 건데. 어쨌든 거기가 이제 모래내 이제 문천이라는 그 내가 흐르는데 거기에 월정교가 있고 그 문천에 보면 월정교 밑으로 해서 돌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그 문천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큰 다리가 아니었다고 문천교라는 다리가. 지금 엄청 크게 지어놨잖아요. 그건 월정교. 월정교. 지금 되게 넓잖아요, 돌다리도. 이렇게. 돌다리도 되게 이렇게 크지막하고 그 월정교 밑에 보면 그 돌다리 건너는 거기 어디에 이 자그마한 문천교라는 다리가 있었나 봐. 돌다리였는지 나무로 만든 다리였겠지. 근데 원효대사가 거기서 이렇게 어이쿠 하고 일부러 자빠져서 물에 빠져. 일부러. 요속궁이 바로 앞에 있잖아. 어디선가 옷을 말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원효대사 적극적으로 꼬신 거지. 야, 큰 그림. 보고 배워야 된다. 자루 빠진 도끼구나 너가. 야, 오늘 한번 제대로 우리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만들어 보자. 네가 자루구나. 네가 자루구나 이렇게.
이거 뭐 방송 이래가 되겠나? 개안나. 두 사람은 원효대사 정도의 이 정도가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이 마인드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내가 스님인데도 공주를 꼬시겠다는 아, 이 정도 마인드는 있어야 이거 한 시대를 풍미할 거 아니야. 여러분은 지금 무묘 18년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좋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빠지니까 이제 요속공주가 저희 집에 가서 말리시죠 옷을 뭐 이래 됐을 거 아니야. 야, 이 다 짰네 짰어. 다 짠 거지. 그러니까 이건 모두의 그 계획하에서 벌어진 일이야. 왕까지 참여한 계획이라고. 그 그림이 크네. 그림 크지. 그래갖고 요속공주가 이제 뭐 남편도 잃은 지 얼마 안 됐고 뭐 이거 스님 보니까 막 인물이 훤해. 막. 아, 이분 좋은 스님이었고. 머리도 훤하고 인물도 훤하고 기깔차는 거지. 그리고 원효대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효대사의 그 경전 번역서가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했다. 왜 중국에서도 원효대사 그 책 보려고 난리였다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고 막 그게 저 인도 있는 데까지 넘어간다고. 어마어마한 분이 이거 진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부처 이후에 새로운 부처가 태어났구나 막 이런 사람이야. 엄청난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 원효대사가 탁 옷을 말려야 되고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시작된 거지. 몸이 좋았는가 봐. 라라랜드. 그래서 이제 막 춤추고 다니니까 몸이 또 무용수 몸 같았을 거야. 장근육 맛. 그냥 혼방 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3일을 지내. 네. 요속궁에서. 요속궁에서. 요속궁. 3일이면 야, 옷 다 말랐는데 집에 안 갔네. 그렇지. 거사가 일어날 법하네. 이제 옷이 마르고 안 마르고 중요하죠. 그때부터 옷이 없었을 거야. 아니 이렇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 옷이 없었을 거야. 여러분 듣고 지금 무묘 18년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3일을 지내고 평생을 안 봐요. 진짜 하늘을 떠받칠 제목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냥 갔다고? 그렇죠. 어. 그리고 요속공주는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원효대사는 경산의 절, 발룡산가? 라는 절을 거기에다가 이제 머물고, 그래서 요속공주가 그 근처에다가 집을 또 하나 지어가지고 뭐 거기서 설총을 낳았다. 그래서 설총이 경산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출생지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설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설총은 엄마가 공주잖아. 예. 그리고 아빠는 이름 대면 누구나 알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신라에는 성골, 진골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엄마가 공주야. 진골이야. 그리고 아빠는 육두품이야. 근데 진골하고 육두품이 결혼해서 놓은 자식은 육두품이 돼. 이게 저거 내려갈 수는 있는데 올라갈 수는 없다 하더라고. 올라갈 수는 없어. 낮은 걸로 치는구나. 그렇지. 내려갈 수는 있대. 둘 중에 한 명 중에 더 낮은 걸로 계급이 이제 계급이 진행되니까. 그래서 육두품이 되는 거지. 그런 설총에게 이제 얼마나 원효대사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잖아. 그렇죠. 하늘을 떠받들 기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기둥이 태어난 거잖아. 네. 얘가 얼마나 똑똑하겠어. 엄청 똑똑하고 엄마가 공주니까 엄마가 공부를 그냥 시켰겠어? 왕실 교육. 왕실 교육. 근데 그 당시 신라는 또 어떤 상태야? 부유. 삼국 통일을 눈앞에 둔 상태라고. 그럼 이 나라가 지금 문화가 어떻겠어? 부국. 엄청나게 지금 뭔가 에너지가 국가의 에너지가 막 뭔가 막 치솟아 막 엄청 치솟을 때란 말이지. 그리고 설총이 태어나서 컸을 때는 삼국이 통일됐을 때야. 그러면 설총은 아버지를, 그러니까 설총과 원효가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설총은 삼국이 통일된 나라를 위해 사상을 정립하는 거지. 사상 정립을 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을 한 거잖아. 그럼 세 나라가 합쳤으면 혼란했겠어, 안 했겠어? 혼란했겠죠. 네. 혼란했겠죠. 다 다른 세상이고. 그러면 그 세상을 뭐로 통합할 거야? 그러면 강제로 할 거야. 야, 삼국 통일했으니까 전부 다 뭐 억압과 폭력으로 고구려인들 너희들 깝치지 마. 그렇게 할 거야? 아니 통일을 했다는 거는 무력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전쟁으로 삼국 통일을 했으니까 백제인들 뭐 어떡할 거야? 가야인들은 또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통합을 어떻게 이뤄낼 거야? 뭐로 이뤄낼까? 하나의 사상으로. 두 분이 왕이시면 뭐로 이 통합된 세상을 이끌어갈 거야? 그 시대에. 까부면 뚜까팬다. 뭐를 많이 미기야지. 폭력과 배부름으로. 뭐를 많이 미기야지. 그래서 설총은 아버지는 불교가 백성들까지 내려오게 해서 삼국이 통일되게 하기 위한
국민의 구심점을 불교로 하나로 싹 모아준 거야. 기반을 좀 이렇게 만들어. 그렇지. 삼국이 통일하려면 안에서 내분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사상을 통해서 삼국 통일의 기반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쫙 퍼뜨린 거야. 백성들 하나하나까지.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도 불교를 알 수 있게. 그래서 신라인들은 모두가 불교를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의 사상으로 쫙 모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삼국 통일이 빵 됐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럼 또 뭐로 쫙 끌어모아져야 될까? 또 다른 하나의 사상. 또 다른 사상이 필요했던 거야. 그걸 누가 했던가? 설총이 했다. 설총인 거야. 그래서 설총이 한 게 바로 요 신문학 때 보면 그 당시 지금의 국립대학인 이제 국학이라는 걸 최초로 설립을 해. 그래서 야, 너희 백성들 다 와. 여기서 유학 공부해. 유학으로. 그래서 중앙 정계로 진출시키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또 한자야. 우리 아버지는 불교 경전 받았는데 한자야 이거 씨야. 이래갖고 백성들 더 많은 백성들에게 이 표주박 춤추면서 불교를 전파했다면 설총은 바로 유학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고 배워서 또 하나의 국가, 통일신라라는 하나의 국가의 전개로 끌어당기기 위해 이두라는 거를 집대성해요. 이두 문자 이두 그 이두예요? 네, 이두문. 그러니까 말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나라를 배반하면 안 돼. 라는 게 우리나라의 말이잖아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온 다음에 동사가 온단 말이야. 네. 나라를 배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동사가 배반한다. 나라를 배반하다. 이렇게. 근데 영어나 중국어는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온 다음에 목적어가 뒤에 와. 그렇죠. 문장 이상을. 너는 배반한다. 나라를 이런 네. 식으로 오잖아. 네. 그러면 한자가 들어와도 이거 뭐 골치 아플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두라는 거는 우리 말의 어순으로 바꾼 다음에 네. 뭐 거기 한자에는 없는 부분을 우리나라 발음 나는 거를 한자를 빌려와서 적어 놓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뭐 무엇을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리을 같이 생긴 거. 을자를 한자로 써넣어. 뜻이 없어. 그게 왜 뜻이 없어? 그건 을로 발음이 그냥 읽히는 대로. 읽히니까 네. 그런 거야. 그 이두를 해서 육경, 그 당시에 중국의 뭐 주역, 논어, 효경, 춘추좌전, 모시, 예기, 상서, 문서 뭐 이런 중국 유학의 그 경전들을 이두로 쫙 해가지고 풀어서 읽어. 너희들 다 읽어. 야 한자만 보면 이거 뭔 말이야? 어렵지? 이두로 내가 다 풀어놨어. 이걸로 공부해.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야 이두로 보니까 쉽게 읽힌다. 쫙 흡수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통일신라가 이제 시작하는 통일신라의 사상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국가를 뻗어올리는 거야. 그게 설총이 한 거야. 이두를 창안했다라는 말이 있어. 근데 세종대왕도 이두는 설총이 창안했다고 알고 있었나 봐. 그렇게 알고 있었나 봐. 근데 지금 뭐 비석이나 이런 거 이제 나오니까 이제 설총 이전 시대에도 이두가 막 이제 이두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설총이 창안했다기보다 그 전부터 쓰였던 어떤 이두적인 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국가의 중앙 국학이라는 서울대학교 지금으로 치면 국학이라는 곳에서 막 정치인과 학자를 배양하기 위해 이두를 집대성해서 그걸로 통일시켜 버린 게 설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때 훈민정음 만드실 때 보면 네. 그 조선왕조실록에 세종실록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다. 설총이 이두를 제작한 원래 뜻은 백성을 편리하게 함이 아니겠느냐. 그때 막 신하들이 막 반대한다고. 최만리라는 지편전에 막 신하들이 아니 그거 왜 만듭니까? 이미 한자만 써도 되지. 그리고 이두라는 게 이미 있어서 뭐 이방이나 이런 애들도 다 보는데 왜 만듭니까? 했을 때 세종대왕이 대답한 거거든. 그런데 만일 설총이 이두를 만든 게 백성들이 편리하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니면 내가 지금 만드는 언문, 네. 내가 지금 만드는 훈민정음, 이거를 이제 이거를 나는 뭐겠느냐? 나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만드는 노력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설총은 맞다 그러고
나는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틀리다고 하는데 그 뭔 뜻이냐 도대체 너희들이. 문묘에 설총이 있고 너희는 문묘에 설총을 그렇게 떠받들고 섬기고 그리고 설총이 이두를 만들어서 백성이 편리하게 쓰라고 한 것은 대단하다고 하면서 내가 백성을 위해서 글자를 맹근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는 왜 잘못됐다고 하냐 이것들아. 라고 세종실록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세종대왕도 설총이 이두를 제작한 뜻은 백성이 편리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다고 나오는 만큼 이때 세종대왕도 생각한 거야. 아, 이두는 설총이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때도. 네. 그러니까 백성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 언어를 네. 활용한 최초의 사례가 설총이 아니겠느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묘지. 이건 문묘지. 그리고 실제로 설총은 이두를 제작했다기보다 집대성을 한 건 맞지만 그 이유가 세종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이 편안하게 이걸 사상적 기반으로 해서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천년 왕국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로 주춧돌로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사상, 유학적 사상을 누구나 더 보편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 할위자에 하며 몇자 이런 게 있거든요. 한자로. 네. 그러면 그 할위자를 적고 하며 몇자라는 한자를 적어. 그러면 할위니까 하. 그리고 하며 몇의 며, 하며. 우리가 이것을 하며라고 할 때 한자로 하며라는 게 있나? 그러니까 그렇죠. 하며라는 걸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 거 아니야. 한자로도. 문자가 없을 때는 한자를 빌려 쓸 때 네네. 우리는 야 이거 하며 저거 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적긴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위에 할위니까 이게 뜻을 가지고 할위자를 적어. 그러면 하. 그런데 며라는 발음은 필요하잖아. 네네. 그러니까 한자에 며라는 발음이 나는 한자를 갖고 와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하며라고 읽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 그 법전 대명률이라는 법전이 있다고. 거기 보면 중국에 배신할 배자, 그다음에 본국, 우리나라를 배신하여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한자로 배본국이라고 한자가 적혀 있는데 우리는 나라를 배신하니까 이게 순서가 다르잖아. 국, 본국, 배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본국배라고 적으면 한자가 섞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본국을 이렇게 적어. 그러면 읽히는 거는 을을 우리 말로 읽는 거지. 그러니까 한자로 본국을 적고 을을 집어넣어서 본국을 배반하며 이렇게 적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두야. 네네. 이런 식으로 붙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누에고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고치라는 말이 한자로는 고치 견자가 있어. 이게 한자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그러니까 노풀고자에 이를 치자를 써. 그래서 노풀고 이를 치 적어놓으면 고치. 이거는 누에고치의 고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고치. 읽히는 대로 그냥. 읽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두라고. 그러니까 좀 내가 간단한 몇 가지만 들었지만 그 문자에 노풀고에 이를 치라고 했을 때 높이 이르고 이게 아니라 누에고치. 뜻을 떼버리고 그냥 소리 나는 것만 그러니까 붙여놓은 건가? 근데 이게 좀 복잡해. 소리 나는 것 더하기. 아까 할위자 같은 경우는 뜻이 그 뜻을 가지고 하며 이렇게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섞어서 이두를 쓰는 거지 이렇게. 이두 방식으로. 이게 이제 이두인데 이 이두를 가지고 경전, 논어 이런 거를 그 통일신라의 그 시대에 갖다가 넣어서 국가의 기반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같이 그 백성들 출신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책들을 설총이 다 이제 이두 이제 새로 집필해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국립대학을 빡 설치하니까 거기에 교수님으로 설총이 뽑혀가지고 거기서 경전들을 이두로 쫙 집대성한 걸로 해서 야 다 들어와 해서 공부 가르쳐서 앞으로 신라의 인재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신라라는 자신의 나라의 통일된 나라를 위해 백성과 저변에 깔린 사람들에게 아빠는 불교로, 아들은 유교로 저변 확대를 시켜서 국가를 한 명은 통일 신라를 건국하게 하고 한 명은
통일된 나라를 유지하게 하는데 그 부자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지. 그냥 하늘을 떠받들 기둥이 돼버렸네. 하늘을 떠받들 기둥이 된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만 고구려 백제 신라만 했었을 때 신라는 경주가 수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삼국 통일을 했어? 그런데 경주가 수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옆에 있다. 너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 네. 그러니까 5개 도시라고 해서 오소경이라는 5개의 소경 작은 수도를 또 만들어.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은 어디 놓고 백제 사람들은 어디 놓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남쪽에 만든 소경을 남원 소경이라고 했다고. 남쪽에 있으니까 남원 소경, 북쪽에 있으면 북원 소경, 서쪽에 서원 소경, 그 중간에 있는 중원 소경, 그 다음에 저 옛날에 가야 금강가야, 금간소경 뭐 이렇게 해서 5소경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통합적인 어떤 수도를 만들면서 고구려는 저 북쪽에 있었잖아. 네. 그러면 얘들을 어디로 내려다 놔야 제일 안정적이겠어? 내려다 놔야 된다고요? 어디로 데려다 놔야 가장 안정적이겠냐고. 통일한 나라에서 저 북쪽에 있던 아들 통일해서. 북쪽에 둬야. 아니지. 밑으로 내려놔야 돼. 그래, 북쪽에 두면 그 세력 기반으로 나중에 또 아, 뜰가놔야 된다. 엄청 그 제일 멀리 뜰가 놓은 데가 어디겠어? 제주도. 남쪽이지. 남원 소경. 제일 남쪽. 그 남원 소경에다 데려다 놨단 말이야. 그래서 남원 소경이라고 해서 지금도 명칭이 남원이잖아. 남원. 그 남원이 신라에서 통일 신라에서 만든 남원 소경에서 남원이 아직도 이어지는 거거든. 예를 들면 뭐 북원 소경이라는 거. 거기서 북자 빠지고 원 남고 소경이니까 수도니까 큰 고을. 그래서 원주. 주자 써서. 강원도 원주. 그래서 강원도 원주가 옛날에 북원 소경이었다고. 남원은 지금도 남원이고. 이게 도시 이름이라고. 그러면 남쪽에 고구려 유민들 데리고 갖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남원이 검은고가 유명한 거야. 고구려의 악기가 검은고잖아. 그래서 고구려 악기 검은고를 유민들이 갖고 왔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럼 거기서 연주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남원에 보면 남원 지리산 안에 운상원이라는 데에서 그 기관이 운상원이라는 기관을 와서 고구려인들이 검은고를 엄청 연주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옥보고라는 사람, 이게 뭐 고구려 유민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여튼 옥보고라는 사람이 검은고 받아가지고 신라의 검은고 연주가 엄청나게 발달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남원에 가면 옥보고 축제를 하거든. 지금도 하나? 뭐 그럴 거야. 운상원이라는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뭐 내 아는 지인이 막 저 예전에 한번 야 남원의 여자들은 뭔가 골격이 다르다고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북방. 그래 내가 고구려 사람들이라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농담으로. 근데 진짜 그 느낌이 나는 데 근데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오소경을 설치해서 유민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런 유민들이 분명히 불만을 표출하고 자기의 액 고국을 그리워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그럼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이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오소경이라는 그 작업이 이루어질 때 동시에 설총이 국학이라는 대학에서 너가 전부 다 유교 경전해서 나라로 부르면 나라에 큰 쓰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사상적 기반으로 통일된 나라의 사상을 형성시키는 위대한 업적이구만. 네. 이런 부분이 설총의 대단한 업적이죠. 업적이고 뭐 이게 신라의 3대 문장가라고도 불러요. 지금도. 네. 그게 설총, 네. 그 다음에 강수, 채치원 이 세 사람을 신라 3대 문장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빨이 좋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엄청나죠. 글빨이 엄청 좋죠. 채치원 같은 사람은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당나라에서 난이 일어났을 때 황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거든. 그래갖고 황소의 난을 물리치기 위해 전부 다 모여라. 그래서 경문을 쓴다고. 경문을 탁 써서 이제 막 방을 다 붙이는데 네. 그 채치원이 쓴 그 방을 황소가 직접 본 거야. 보고 너무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 뭐 그 정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글을 잘 쓰는데 그 정도 잘 쓰는 신라를 통튼 세 사람이 설총, 강수, 채치원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설총의 글은 다 이제 막 없어. 남아 있는 게. 얼마나 잘 썼는지 알 수가 없어. 아니 왜겠어? 거의 뭐 1000년 전인데 1500년 전인데. 다 써봤나? 알 수. 근데 삼국 사기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화왕계라는 글이 남아 있는 거지. 화왕계. 무슨 글입니까? 화왕, 꽃의 왕. 아, 꽃의 왕이 누굴 것 같아요? 꽃 중에서. 자기 마누라?
아니 꽃 플라워 씨. 화왕이요? 화왕. 꽃 중에 왕이 뭐야? 해바라기? 무궁화. 애국심. 장미. 장미도 등장을 하죠. 화한계. 화한계 이제 내가 그 등장하는 원본을 한번 대충 왕꽃. 얘기를 해야겠군. 모란꽃. 정답. 진짜. 꽃 중의 왕. 모란이에요. 모란이요. 모란. 왜? 화왕을 옛날에는 모란이라 불렀대. 그러니까 이제 왕이 신문왕이 이제 부른 거야. 잘 때려 맞췄다. 신문왕이 한여름 5월달에 탁 설총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말을 좀 해달라. 너는 고상한 담론과 재미있는 해악으로 울적한 마음을 푸는 것만 못할 것이다. 원래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줘. 그러니까 설총이 왕이시여.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옛날에 적에 있잖아요. 옛날에 적에 화왕, 꽃의 왕이 처음 왔을 때 어떤 얘기예요. 아주 향기로운 동산에 쫙 봄철이 되자 온갖 꽃들이 쫙 피어나는데 네. 이때 한 미인이 붉은 얼굴과 옷같이 아름다운 그 외모 그리고 아주 맵시 있게 차려입고 딱 간들간들하게 이렇게 왕한테 다 화왕에게 다가오더라. 그 꽃이 누굴까? 모란? 장미. 아니 뭐라는 왕이라니까. 아까 장미 나온다고 했잖아. 장미. 그렇지. 장미. 아니 생각을 좀 해. 생각을. 폰을 빼놓고 촬영을 하시네. 아니 나가. 뭔 소리 도대체. 모란에 꽂혀서 그래. 오케이. 그 장미가 이렇게 왕 옆으로 다가온 거야. 모란 옆으로. 꼬시려고. 탁 와서 저는 눈처럼 흰 물가의 모래를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마주보고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쐬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자기를 표현한 거지. 자기 어필 PR 어마어마하게 한 거지. 그렇네요. 왕의 아름다운 덕을 들은지라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제가 왕의 잠자리를 좀 모시고 싶은데 왕은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장미가 모란에게 당신의 잠자리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로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모시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 번님의 선택은 노코멘트. 여기까지. 여기까지구만. 그런데 그때 또 한 어떤 탁 장부가 나타난 거야. 장미란. 이때 완전 장미하고 상반되는 장미라 많이 들어봤는데. 장미란 역도 선수. 지금 우리 차관님을 지금. 맞다. 지금 차관님 돼가지고. 차관님의. 이제 한 장부가 배옷을 입고 화려하지도 않아. 삼배옷. 그래. 삼배옷. 배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백두옹이라 그랬거든. 하얀 머리에 지팡이를 짚은 이 백두옹이 비틀거리는 거림으로 꾸부정하게 이렇게 오는 거야. 저는 이 서울 밖에 큰 길가에 거처하면서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빛에 의지하고 있사온데 이름은 백두옹이라고 합니다. 백두옹이 무슨 꽃일까? 백두옹? 머리가 하얀 늙은이. 하얀색 꽃? 늙은이. 할미꽃. 정답. 할미꽃. 장미와 할미꽃이 지금 모란 앞에서 붙은 거야. 할미꽃 하얘요? 그렇겠지. 몰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고 의복이 장롱 속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약으로 몸의 기운을 북돋아 줘야 되고 그런 기름진 것만 자꾸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독한 침으로 내가 독을 없애야만 건강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다. 입에 쓴 약 먹어줘야 독을 없앨 수 있고 몸에 아픈 침 맞아줘야 내가 없앨 수 있는 몸에 것이다. 좋은 건 쓰다. 옛날에 명주실과 삼실같이 귀한 것이 있다 해도
왕골과 띠풀 같은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았다. 무릇 모든 군자들은 모자람에 대비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왕께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할미꽃이 얘기한 거지.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전하, 화왕 전하, 장미꽃과 할미꽃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시겠나이까? 왕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와, 이거 어쩌지? 왕이 그때 생각을 한 거지. 야, 나 이거 어쩌지? 아이, 저 할미꽃의 말도 일리는 있긴 한데, 네. 아이, 장미를 내가 또 언제 얻을까? 이건 당연히 왕이에요. 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못생긴데 현명한 여자,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왔어. 네. 누굴 취하고 누굴 버릴 것인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화왕도 그 지금 어렵다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이 할미꽃이 나와가지고, 저는 화왕께서 총명하시고 이치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지금 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아니네요. 무릇 왕이란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하고 정직하는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가 드뭅니다. 이 때문에 맹자는 아주 불우한 인생으로 끝났고, 여러 그 낮은 관직에 머물면서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옛날부터 이랬는데 뭐 전들 어찌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당신의 눈빛을 보니 저를 내치고 장미를 선택하시겠네요. 라고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왕이 번개를 빠박 맞은 거야. 그래서 잠깐!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한테 딱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설총이 약간 돌려서 이렇게 화왕이 누구야? 신문왕이잖아. 신문왕 얘기해달라 했으니까 신문왕한테 너 지금 화왕이야 임마. 야, 삼국통일 이루었지. 너 지금 장미 같은 애들 네 주위에 이제 무수하게 모여든다. 지금도 장미 같은 애들 있지. 내가 보니까 너 할미꽃 같은 사람들 많이 내쳤더라. 그러니까 신문왕이 이 얘기 바로 알아들었겠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듣겠죠. 알아들었지. 그래도 삼국을 통일한 시대 왕인데, 통일한. 네. 그러니까 왕이 딱 자세를 고쳐 앉고, 그대의 이야기는 진실로 깊은 뜻이구나. 내가 이걸 글로 써가지고 왕된 이들의 앞으로 경계로 삼겠다. 화왕계를 글로 써서 계속 물려주면서 야, 앞으로 왕들은 이거 잘 봐라. 설총이 했던 이 화왕계 정치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게 근데 그 저번에 저희 했을 때 한비자도 얘기할 때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비자와도 아주 관련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총의 화왕계가 전해진다고 삼국사기에는 전해집니다. 근데 설총이 육두품이면은 높은 계급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성골 진골은 네. 그냥 왕이에요, 왕. 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육두품이 낮은 계급은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외한 품계 중에 가장 높은 게 육두품이에요. 정승 같은 거네. 정승까지는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장군, 성주, 최고 높은 정승 이런 사람들은 다 진골이 맞고, 그 진골 중에서도 왕이 나오는 거고, 네. 이제 그 정도 장관급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고위직까지는 갈 수 있는 게 육두품인. 근데 육두품은 더 높이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 이상과 꿈이 있어, 검찰 개혁하고 싶어도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느끼는 게 바로 육두품들이지. 그래서 육두품들이 그 당시에 나중에 최치원, 강수 이런 사람들이 당나라 유학하고 당나라에서 막 과거 시험 막 장원급제하고 그렇게 와도 신라에서는 똑같이 그거까지는 못 가는 거야. 내가 막 개혁하고 싶은데 개혁할 힘을 가질 정도까지는 못 올라가니까 육두품들이 엄청 그때 이제 여기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설총 때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설총을 신문왕이 발탁을 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지. 비범하게 했나 보네요. 진짜 왕이랑 친하게 이렇게 그렇죠. 재밌는 얘기 해줘라고 부를 정도면은 친하긴 했겠죠. 그리고 생각 엄마가 아니 삼촌이야. 엄마가. 까놓고 얘기하면 맞네. 신문왕이 삼촌이야. 삼촌이네. 삼촌. 그렇네.
어이구 그래 그 태종 무효랑 아들과 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친족 관계지만 두품이 육두품이고. 예, 그리고 원효 대사는 그때도 존경받았어. 그때도 존경받았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설총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시대를 풍미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채치원 이제 그다음 두 번째로 채치원이라는 문묘 18인이 나올 텐데 채치원은 완전 반대야. 채치원 때는 신라 말기 고려가 건국될 때. 그러면 지금 채치원은 망하는 나라의 어떤 개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사상과. 네네네. 지금 설총은 통일된 시대를 개혁하기 위한 나가기 위한 사상가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문묘 18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야. 문묘 18년이 그냥이 안 나오거든. 중요한 시간대에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 시대를 좀 풍미할 만한 그렇죠, 그런 이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문묘 18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딱 들어보면 바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누구야? 그 정몽주 문묘 18년이잖아. 정몽주가 언제입니까? 고려가 또 망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선주교에서 끝까지 나는 의리 지키겠다 하다가 죽고 조선이 건국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어떤 사상을 지닌 사람들, 의리학을 지닌 사람들, 그 어떤 개혁적 사상을 또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문묘 18년 안에는 들어가 있고 우리가 봤을 때 혼란한 세상이든, 이거 혼란이라는 말이 맞지? 갓 통일되었거나 이제 망해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뭐 태계 이왕 율곡 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언제 전입니까? 임진왜란 전이잖아요. 임진왜란 전. 그리고 그때가 명나라가 이제 망해가면서 중국의 성리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성리학으로 바뀌는 바로 그 시기거든요. 조선 성리학으로 바뀌는 시기. 그러니까 이런 시기의 사람들이 바로 문묘 18년들인 거죠. 흔히 말하는 난세의 영웅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의 삶과 사상을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 네. 혼란한 시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우리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떠한 사상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문묘 18년들을 쭉 보면 딱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변화. 어떤 변화를 줄 거냐는 거예요. 설총, 이 신라에 어떤 변화를 줄 거냐, 네가 어떤 변화를 줄 거냐. 이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내 머릿속엔 뭐로 들어올 거냐. 우린 그걸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잘 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변해가는 이제 개인의 상황 속에서 좀 잘 변화를 할 수 있냐는 건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일 핵심이 뭐냐면 변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변하지, 습관 때문에 못 변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대 사람들이 가장 힘들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걸 알아. 지금의 삶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살지 않으면 되는데 왜 못 살아 그럼? 지금처럼 살지 않으면 되지. 인간은 누구나 변화라는 걸 나에게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을 주입시키는 걸 두려워한다고. 그렇죠. 항상 오던 길로 와요. 익숙한 걸로. 항상 하던 일 해야 돼. 익숙한 걸로. 근데 이걸 완전히 다른 걸로 전환시키려고 하면 두렵다고. 불안하고. 네. 야, 괜찮을까? 난 지금 힘들어도 그래도 살고는 있는데. 이게 안정적인데.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변화하려는 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 맞습니다. 인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한 시기에 모든 위대했던 사람들은 변화를 주장한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는데 했을 때 이렇게 변해라고 알려주는 사람들. 설총같이 지금 같은 시기에 하나의 사상으로 통합해야 돼. 그럼 어떻게? 유교의 경전을 가지고 태학이라는 전문 교육 집단에서 이두라는 방식의 글자를 통해 다 공부하자. 하나의 사상으로 하나의 국가를 위해 이 찬란한 통일된 국가를 유지하자라는 변화를 바로 줘버리는 거잖아. 얼마나 애썼겠어 국가. 고구려 사람들 막 저 남원까지 내려다 놓고. 뭐 가야 저 밑에 가야 사람들은 서원경, 중원경, 중원경, 충주 이런 데로 이렇게 올려버리고. 그런 데서 우륵 같은 사람들, 가야금 했던 우륵 같은 사람들 충주에서 그래서 나오거든. 강수 이런 사람들도 거기서 나온단 말이야. 그 천재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떻게든 애쓰는 상황에서 변화하자. 사상으로 변화하자. 라는 걸 주려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서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과연 변화의 그걸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손자병법이든 논어든 제가 이렇게 고전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저한테 고전 같은 거 옛날 그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사랑, 자비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그냥 느끼는 게 변화예요, 변화. 변화를 말하고 있어, 전부 모든 것들이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변하려 하지 않는 습관. 바로 그게 가장 핵심인 거지. 그래서 저도 문묘 18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고 새로운 국가가 망해가고 이 시점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상이 형성되고 새로운 사상이 망해가고의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건가 라는 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혹시 두 분은 변화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상구님은? 저는 사막고리님이 말씀하시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변화를 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두려워. 네, 두려움과 뭔가 거기서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상가들이 문묘까지 들어가는 이유죠. 99.999%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변화해야 된다는 어떤 사상을 지니고 실천해서 그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상으로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만약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 나에게 변화의 시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변화를 주는 좋은 멘토들을 진짜 곁에 둬야 됩니다. 뭐 책을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변화의 노력을 해야 되죠. 일어나는 시간이라도 바꿔라. 내 하루 패턴 중에 오전 패턴에 이걸 하나라도 해라. 운동을 안 했다면 운동을 놓고, 독서를 안 했다면 독서를 놓고, 퇴근하고 나서 바로 집으로 왔다면 퇴근하고 나서 잠깐 서점이라도 들렀다 오는 패턴으로 한번 바꿔봐라. 그러니까 출근하는 길도 다른 길로 가봐라.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내 삶의 변화점을 하나씩 줘봐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한번 해보셔라, 인생에서. 작게나마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작은 변화를 성취했다는 성취감이 쌓이면 큰 변화의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변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고. 그렇죠. 힘들어. 작은 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작은 변화. 그것들을 하나씩 추가하시면 나중에 큰 변화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설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이두라는 것도 얘기해봤고, 네. 화왕계라는 것도 얘기해봤고, 원효대사의 아들이다. 탄생 비화도 있어. 그리고 통일된 신라를 살아가는 이 신문왕 때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었던 설총.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설총이 바로 문묘 18년 중에 가장 대왕 두 번째지만 선대다. 가장 선대의 설총부터 시작하는 바로 이 설총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야기보다 몰랐던 걸 안 것도 있을 거고,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는 설총을 알았다 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알았다 하긴 좀 그렇고. 그렇지만 얼추 뭐. 왜 설총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 위대해 보이네요. 이두 상무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산 사람인데 맞아 경산 삼성현의 도시 이렇게 문구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랬겠네. 그리고 집도 가면 주소가 저희 집이 삼성현로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있구나 정도만 알았는데 설총에 대해서 뭔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좀 알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묘 18년 시리즈를 이어가보고, 뭐 매주 한다기보다 중간중간 다른 컨텐츠 하면서 문묘 18년을 끝까지 가는 컨텐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묘 18년만 계속 하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중간중간 다른 거 하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봐가면서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을 넘기지 않는 5분이고 사실 지금 입이 간질간질해요. 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안 넘기려고 최대한 빨리 말을 하고 자료를 좀 적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늘 설총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